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97페이지를 펴시다. 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 왜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지, 자, 여러분들 197페이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문학 단원 처음부터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될 예정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일정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시험 범위 시작은 여러분들 196페이지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우리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권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문화의 뜻부터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여러분들 이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죠? 네,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한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한마디로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비슷비슷한 문화가 발달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진한 글씨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렇죠.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뭐라고 한다? 문화권이라고 한다. 또는 문화 지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문화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나의 문화권은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고 그 지역에서는 비슷한 생활 양식과 문화 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면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하는 나라는 예를 들면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동아시아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어떠한 비슷한 생활 양식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의식주,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 또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 또는 유교와 불교 문화권 이런 비슷한 어떤 생활 양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분포하는 그런 공간적인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한다. 자, 문화권의 경계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주로 산맥, 하천, 사막과 같은 지형, 즉 자연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산맥, 하천, 사막 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으면 이 문화와 특히 이제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상관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서로가 교류하는데 사실 방해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형에 의해서 문화가 서로 다르게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곳, 즉 문화권과 문화권이 만나는 곳은 바로 점이지대가 형성된다. 자, 점이지대는 옆에 조그만 글씨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각각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중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지대를 말한다.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역에 가면은 왜 이렇게 도시적인 생활 모습도 볼 수 있고 주택도 볼 수 있고 농경지가 혼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선생님이 작년 1학년 수업 때 이야기를 해줬었지만 터키라는 나라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좀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가 있다면 좀 각자 보면 좋을 텐데 자 터키 검색하면 여러분들 지도에 이제 나오니까 잘 보시면은 이 터키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적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슬람교의 특성도 나타나고 크리스트교 문화를
특성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점이지대가 잘 나타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거 너무 조그매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 굉장히 큰 대륙, 이제 그 대륙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북서부 유럽, 또 밑으로는 남부 유럽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나라 안에 북서부 유럽의 특징과 남부 유럽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점이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지대의 개념까지 보시고 밑에 알아볼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곡물을 먹느냐, 쌀 문화권, 밀 문화권, 옥수수 문화권, 우리나라는 그렇죠. 쌀 문화권이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문화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언어에 따라서는 영어, 에스파냐어가 스페인어죠. 그리고 아랍어 문화권 등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산업이나 의식주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식사 도구에 따라서 젓가락 문화권, 나이프 포크 문화권, 손가락 문화권,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이제 먹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작년에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98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이 대표적으로 기후, 지형, 식생,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 자,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잘 아는데 식생. 자, 식생은 식물의 집단, 군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화렵수림,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화렵수림, 또는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침엽수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바로 기후와 지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기후와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식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옷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자, 가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기후가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온 다습한 계절풍 기후.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절풍은. 그리고 고온 다습. 바람이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이 온도는 높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여름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온다습한 계절풍 기후와 하천 주변의 비옥한 평야가 아시아가 많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여건이냐면 바로 벼는 그 한참 자랄 때 생육 조건 중에 하나가 고온다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서 건조기후 지역과 유럽에서는 주로 밀농사와 목축업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로 빵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가축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고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생육 조건이 벼와 같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냉량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매우 잘 자랄 수밖에 없고요. 밥을 만드는 것보다 물 소비량도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이다. 건조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남미의 이 고산 지역에서는 냉량한 기후. 자, 고산 지역은 남미는 사실 더운 곳이지만은 고산, 높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은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한 우리 강원도에서 감자 옥수수 많이 재배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 옥수수가 발달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음식 문화를 위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봤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는 이제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문환경은 말 그대로 이 사람 인자예요. 자, 인문환경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문환경은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언어, 예술, 산업, 관습, 제도와 같은 게 인문환경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권의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자연환경 우리가 기후와 지형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종교와 특히 산업. 자, 특히 여러분들 종교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정 그 국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약하지만은 어떤 많은 나라 대부분의 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이 국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종교로서 대표되는 어떤 문화 경관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 성당, 모스크.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예배 사원이에요. 사찰은 절이죠. 이런 예배소와 또 탑, 뭐 묘지와 같은 상징물들이 또 이런 문화 경관을 만들어내고 또 생활 양식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종교가 요구하는 계율이 있고, 그 특히 특정 국교를 지정한 나라는 그 계율을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이슬람교는 사실 돼지고기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쿠란의 교리에 따라서 금기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거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농경과 유목, 이제 가축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물과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전통적인 목축의 형태인데 이런 것도 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문화권 형성에 작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문화권의 세계 이제 문화권별 특징.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기억나나요? 작년에? 벌써 작년 일이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세계의 문화권은 크게 10개로 지금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문화권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세하게 우리 봤었으니까 자, 빨리 봅시다. 북극 문화권. 자, 북극 문화권은 너무 추워요. 한대기후. 그리고 여러분들 왜 눈썰매를 끄는 그 사슴이 바로 술록이에요. 술록. 자, 그래서 술록을 유목하면서 생활하는, 자, 그 다음에 사모예드, 라프족, 이누이트와 같은 소수 민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빈칸에 들어가면 이미 써져 있어야겠죠. 유럽 문화권이죠. 산업혁명의 발상지, 특히 어느 나라, 영국을 비롯한 영국에서부터 산업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뭐 북서, 남부, 동부 유럽으로 구분되는데 이제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주된 종교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발달했다. 건조문화권. 자, 건조문화권은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와 여기 이제 서남아시아랑 여기 일부 국가인데 사실은 아프리카의 북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서남아시아. 자, 여기에는 이제 동일한 문화권이 나타나는데 이제 당연히 물이 부족하니까 풀도 부족하니까 유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아시스. 자, 사막에 있는 샘이죠. 당연히 여기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죠. 그리고 주된 언어는 아랍어. 그리고 주된 종교는 이슬람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주로 이제 민족들만 소수 민족만 생각하는데 북부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북부 아프리카는 아랍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부랑 서남아시아는 건조 문화권에 해당된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화권이 나와 있죠. 사하라 사막 밑에 남쪽 지역으로
다양한 구조. 여러분들이 흔히 아프리카의 초원과 아프리카의 그 모습, 우리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이 중남부 아프리카의 모습인 거예요. 부족 단위 공동체, 토속 신앙 등등등.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원시적인 농업과 수렵 채집 생활을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TV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남부아시아 문화권을 보시면 남부아시아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인데 주로 인도는 이제 힌두교를 믿고 주변 국가는 뭐 이슬람교,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종교적인 이유로 갈라져 나온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도는 주된 종교 힌두교고 그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있다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봅시다. 동남아시아는 아까 전에 봤던 아시아의 계절풍, 그죠? 벼농사가 발달하는데 1년에 2번, 1년에 3번까지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리고 해안과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 예로부터 서양이 많이 침략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밑으로는 바다, 위로는 이제 대륙.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서양, 서구 열강들이 여기를 요충지로 삼아서 특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여기를 막 땅 차지하려고 막 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또 대륙, 또 섬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시면 앵글로 아메리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앵글로 아메리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리오그란데강 북쪽.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미국과 캐나다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하는데 여기는 다 그 선생님이랑 인권 발달 과정 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근원은 영국이에요. 자,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세운 나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도 영어, 크리스트교. 근데 여러분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교, 크리스트교, 개신교를 믿는다. 세계 최대의 경제죠. 뭐 두말할 필요 없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는 리오그란데강 이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이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멕시코부터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 멕시코만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 있죠? 그렇죠. 뭐 브라질도 있고 또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히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점이 이제 앵글로랑 다르냐면은요. 여기 주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 그러니까 언어도 포르투갈어랑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데 지금의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나머지 나라들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포르투갈이래, 미안. 자, 브라질은 어떤 언어를 쓸까요? 내가 이미 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겠죠. 나머지 나라들은 스페인어,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교는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구교, 카톨릭교를 주된 종교로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문화권 10번이 나와 있는데 오세아니아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또 그 이외에 여러 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이제 그 첫 시작이 영국 이제 죄수들의 유배지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1850년대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이 골드러시로 굉장히 이제 부를 쌓게 된 나라인데 이제 그 이후에 자치권을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의 이 문화권의 특징은 영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면 그렇죠. 크리스트교, 개신교를 믿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원주민으로서 호주의 애버리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할 7번에 나와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 자,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속하니까 여기는 좀 잘 봐둬야겠죠. 자,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쌀이 주식이겠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 등등등이 자, 여기에 속하는데요. 유교, 불교, 한자, 그리고 젓가락, 문화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요. 뭐 중국, 대만,
뭐 일본에 갔을 때 완전히 읽을 수는 없어도 대충 어떤 뜻인가는 알 수 있으니까 참 편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자, 여러분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한번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계속 하네요. 자, 여기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봤던 내용. 자, 뭐냐? 바로 자연환경에 따른 전통 산업 또 종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수량이 적은 건조기후 지역은 사막과 초원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이 건조 문화권은 말 그대로 건조해요, 기후가. 그러니까 사막. 비가 안 와요. 비가 조금 와요. 그래서 풀이 아주 짧게 조금 자라요. 그게 초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곳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밀, 대추야자를 오아시스 근처, 오아시스 농업을 하든가 또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관계 농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풀이 없으니까 이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을 이끌고 이동하는 유목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건조 문화권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과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금기시예요. 코란의 교리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이럴 수밖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하고 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안 되는데 건조기후는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라서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로 술을 만드는데 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곡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돼지도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에서 키우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동물이고 또 이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물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이 많으니까 돼지는 기름 많잖아요. 고기 보관이 더운데 어려워요. 다리가 짧네요, 돼지가. 그러니까 유목하면서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로 금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가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산업이 달라지고 자연환경과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음식이 달라졌는지 봤는데 남부아시아도 우리 보는 김에 같이 봅시다. 남부아시아는 여러분들 진짜 고온다습 그 자체.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최초로 벼농사 시작된 곳도 바로 인도랍니다. 자,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후와 유량, 물이죠. 비 오는 게 풍부해요. 그래서 하천이 발달했다. 그만큼 홍수 피해도 그래서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농경에 유리하다. 그리고 벼농사가 많이 발달했다. 자연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산업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밑에 힌두교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주된 종교죠. 자,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금기시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슬람교랑은 좀 다른 이유에서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묘사를 했었는데 코란에서 이제 힌두교에서 소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를 금기시한다라는 거죠. 왜? 특히 암소의 몸에 신들이 거쳐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암소는 절대 암소뿐만이 아니라 숫소도 여긴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인도에 실제로 가게 되면은 정말 길거리에 소들 천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차는 이 소를 다 피해 다녀야만 하고요. 소를 만약에 몰래 죽였다? 징역 9년인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여하튼간에 소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를 숭배하는 것은 농경 문화와 이것도 자연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 소로 이제 밭을 갈았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력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우유도 제공하고 또 소똥은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소똥 엄청나게 크게 말려놓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소를 신성시해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인도는 특히 향신료가 발달했는데 여러분들 그치 인도
커리, 카레, 그쵸? 우리가 유명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더우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결정 지어지는구나라는 것까지 보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203페이지의 내용 확인하기는 이미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이는 수행평가라든지 과제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한 내에 출결만 하시고요. 또 이 강의는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